지구에서 가장 완벽한 땅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주제의 CNN 영상이 화제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완벽한 땅이 한반도라 말하고 있는데요. 이 척박한 땅을 왜 최고라 칭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네요.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영상의 주인공인 하버드 대학교 교수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로버트 앤더슨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K-팝, K-드라마, K-음식 등 명성을 떨치고 있는 작은 나라 한국이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주인공입니다. 그러나 정작 한국인들은 가장 척박한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들의 건국 신화에 등장하는 단군이 한반도라는 별로 좋지 않은 땅을 선택했다며 부동산 사기를 당했다는 자조적인 농담까지 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리학자로서 전 세계 국가들의 지형과 환경을 연구한 결과 이는 완전히 잘못된 인식임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제가 한반도를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땅이라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반도는 자연재해가 적은 안전한 땅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를 살펴볼까요? 일본은 지진과 화산 폭발이 자주 일어나고 미국 중부는 매년 수백 개의 토네이도가 발생합니다. 동남아시아는 태풍과 홍수로 고통받고 호주는 극심한 가뭄과 산불로 힘듭니다. 중국 북부는 가뭄이, 남부는 홍수가 자주 있지요. 하지만 한반도는 이런 심각한 자연재해가 거의 없습니다. 물론 한국에도 여름에 장마가 있고 가끔 태풍이 옵니다. 하지만 장마는 농사에 필요한 물을 주는 축복이기도 합니다. 태풍도 대부분 일본을 거치면서 약해진 후에 한국에 도착하여 피해가 덜합니다. 마치 자연이 한반도를 특별히 보호하는 것 같지 않나요? 한국의 물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한국은 화강암과 편마암이 많아서 자연적으로 깨끗한 지하수가 만들어집니다. 이 암석들은 자연 필터처럼 작용해서 물에 불순물을 걸러줍니다. 과거에는 산에 올라가면 약수터라는 곳에서 바로 물을 마실 수 있었어요. 이런 깨끗한 물을 그냥 마실 수 있는 나라가 세계에 몇 개나 될까요? 유럽에서는 과거에 물이 너무 오염되어 맥주나 와인을 마시는 것이 더 안전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한국은 산이 많은 나라입니다. 국토의 약 70%가 산입니다. 이 산들 덕분에 비가 많이 내리고 물이 빨리 흐르며 자연스럽게 정화됩니다. 이렇게 깨끗한 물은 사람들의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한반도는 먹거리가 놀라울 정도로 풍부한 땅입니다. 이는 한국의 독특한 지리적 위치와 지형 덕분입니다. 농사뿐 아니라 산에서 나는 임산물, 그리고 산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풍부한 어업 자원을 가지고 있지요. 이런 다양한 식량 자원은 한반도가 가진 가장 큰 축복 중 하나입니다. 해양 자원을 보면 한반도는 서해, 남해, 동해라는 세 개의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바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서해는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풍부한 갯벌 생태계를 형성하여 게, 조개류, 해조류가 풍부합니다. 남해는 따뜻한 쿠로시오 해류의 영향으로 아열대성 어종이 서식하며 동해는 깊은 수심과 차가운 수온으로 명태, 오징어, 연어 같은 한류성 어종이 풍부합니다. 이처럼 세 바다의 서로 다른 특성 덕분에 한국인들은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해산물을 접할 수 있습니다. 세계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은 생선을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중부 지역이나 중앙아시아의 많은 주민들은 냉동 생선이나 통조림으로만 해산물을 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나 한국인들은 신선한 해산물을 일상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는 건강한 식단과 영양 균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산림자원 또한 풍부합니다. 국토의 70%가 산지인 한반도는 다양한 산나물, 버섯, 열매류와 같은 임산물의 보고입니다. 봄이 되면 취나물, 나물, 두릅 등 여러 종류의 산나물이 자라며 가을이면 다양한 버섯과 도토리밤, 잣 같은 견과류가 풍성하게 열립니다. 이처럼 한반도는 육지와 바다에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식재료의 보고로 세계에서 가장 다양하고 건강한 식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지리적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의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한식의 다양성과 건강함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한반도의 강들도 중요한 자연자원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한반도가 면적에 비해 강의 비중이 세계적으로 높은 편이라는 것입니다. 약 22만 2천 평방킬로미터의 면적을 가진 한반도에는 낙동강, 한강, 금강, 섬진강, 영산강 등 5개의 주요 강이 흐르고 있으며 각 강은 넓은 유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강의 비중이 높은 이유는 한반도의 지형적 특성과 기후적 요인에 있습니다. 국토의 70%가 산지로 이루어져 있어 강들은 상대적으로 짧고 급경사를 이루며 흐릅니다. 이런 지형은 강의 유역을 통해 물이 빠르게 흐르도록 하여 강의 비중을 높입니다. 또한 여름철 집중호우와 같은 기후적 특성도 강의 수량을 풍부하게 만듭니다. 이 강들은 단순한 물길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연 생태계의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다양한 물고기, 조류, 수생생물들의 서식지를 제공하여 생물 다양성을 증진시킵니다. 특정 조류종들은 강의 건강한 생태적 특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농업과 식량 공급 측면에서도 강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한국의 농업은 오랫동안 강의 흐름에 의존해왔으며 강 주변의 비옥한 토양은 농작물 재배에 이상적인 조건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쌀 농사에 필요한 관계수를 공급하여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지요. 과거에는 교통과 상업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도로 인프라가 발달하기 전 강은 물자와 사람이 이동하는 주요 통로였으며 지역 간 연결을 강화하고 상업적 교류를 촉진했습니다. 또한 강은 자연재해 방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연적으로 홍수를 조절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강우 시 물의 흐름을 조절하고 홍수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지역사회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백두대간으로 이어지는 한반도의 지형구조는 천연방어벽 역할을 합니다. 동쪽은 백두대간이 남쪽으로 쭉 내려오면서 자연적인 방어선을 형성하고 산맥과 산맥 사이에는 강이 흘러해자 역할을 하지요. 이것은 군사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형적 이점입니다.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주변 강대국들의 침략을 받아왔지만 이러한 지형적 특성은 방어에 큰 이점을 제공했습니다. 침략군이 한반도에 들어오려면 가파른 산을 넘고 급류가 흐르는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특히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침략군의 경우 대규모 군대와 중장비를 이동시키는 것이 매우 어려웠죠. 어떻게 산을 넘고 해자를 건너서 오겠습니까? 설사 소규모 부대가 산을 넘는다 해도 좁은 계곡과 강을 지나는 동안 방어하는 측에 큰 이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지형적 특성 덕분에 한반도는 외부 세력의 침략을 받았을 때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몽골이나 만주에서 온 침략자들이 평지에서는 압도적인 기동성을 보였지만 한반도의 산악지형에서는 그 이점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고구려가 수나라와 당나라의 대규모 침략을 막아낼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지형적 이점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중국 대륙이나 유럽, 중앙아시아의 광활한 평원 지역과 비교해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이런 지역들은 수백, 수천 년 동안 끊임없는 침략과 전쟁으로 국가와 민족이 완전히 바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는 침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민족과 문화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지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런 자연 방어선은 인류 역사에서 매우 귀중한 자산입니다. 스위스가 알프스 산맥 덕분에 유럽의 수많은 전쟁에서 중립을 지킬 수 있었던 것처럼 한반도도 산맥과 강이 만든 자연 요새 덕분에 상대적으로 민족의 정체성과 문화를 보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이 자신의 땅을 척박하다고 인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역사적 경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원래 한민족의 활동 영역은 만주까지 포함하는 넓은 지역이었으나 외세의 침략으로 남쪽으로 밀려나면서 현재의 한반도로 생활 영역이 제한되었습니다. 특히 몽골, 요, 금, 청나라 등 북방 민족의 침략과 일제, 강점기를 겪으면서 식량 자원을 빼앗기는 아픔을 겪었죠. 식민 지배와 전쟁을 거치며 우리 땅은 척박하다는 인식이 깊이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일본 학자들이 의도적으로 한국을 정적인 민족, 슬픔의 민족으로 규정하면서 이러한 인식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뚜렷한 사계절, 특히 추운 겨울은 한국인들에게 큰 도전이었습니다. 수확한 식량을 겨울과 봄까지 보존해야 했기 때문에 김치와 젓갈 같은 발효식품이 발달했지요. 한국의 봄에는 보리고개라는 극도로 어려운 시기가 있었는데 이는 지난해의 쌀이 떨어지고 보리가 아직 익지 않은 시기를 의미합니다. 이 시기의 배고픔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기근이 너무 심해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풀뿌리를 캐먹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배고픔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극단적 선택이었지요. 소나무 껍질에 속껍질인 피부은 말려서 가루 내어 죽을 쑤어 먹었고 심지어 초가지붕의 짚을 삶아 먹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배고픔에 울었고 어른들은 허기를 참기 위해 허리에 띠를 더 졸라매는 허리띠 졸라매기라는 표현이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극심한 기근은 단순히 배고픈 것을 넘어 신체적 쇠약, 면역력 저하로 이어져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이런 극한의 경험을 견디기 위해 한국인들은 산과 들에서 먹을 수 있는 모든 식물을 활용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독초로 여겨지는 식물까지도 독을 제거하는 방법을 개발해 식량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런 역사적 경험이 한국인들에게 우리 땅은 척박하다는 인식과 동시에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강인한 생존 의지를 심어주게 되었습니다. 이런 극한의 환경 속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저는 감히 이런 어려운 시기를 이겨낸 한국인들을 고도의 생존 전문가 집단이라고 명명하고 싶습니다. 소나무 껍질까지 먹어야 했던 절박한 상황에서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생존의 길을 찾아냈습니다. 한국인들은 다른 문화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다양한 식재료를 식량으로 활용하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독초라 피하는 식물들도 한국인들에게는 귀중한 식량 자원이었습니다. 특히 독이 있는 식물을 식용으로 바꾸는 방법은 정말 놀랍습니다. 고사리는 독성이 있어 많은 서양 국가에서는 먹지 않지만 한국인들은 이를 끓는 물에 데친 후 찬물에 여러 번 우려내는 방법으로 독을 제거해 먹었습니다. 이 과정을 애벌이라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귀중한 식량 확보를 위해 기꺼이 수고를 감내했습니다. 실제로 한 저명한 식량학자는 인류가 고사리만 먹는 법을 알아도 세계 기아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을 정도로 고사리는 전 세계에 널리 자라는 풍부한 자원입니다. 그러나 독성을 제거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문화는 많지 않습니다. 최근 제가 덴마크를 방문했을 때 들은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탈북자가 덴마크의 숲에서 고사리가 무성하게 자라는 것을 보고 채취해 요리했다고 합니다. 이를 본 덴마크 친구들은 처음에 독초를 먹는다며 놀라워했지만 그녀가 데친 고사리 나무를 맛보고는 그 맛에 감탄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덴마크 사람들이 우리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심각한 식량난에 시달렸을 때도 우리 숲에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식물이 많은 줄 몰랐다고 말했다는 점입니다. 한국인의 식량 지식이 다른 문화권의 기아를 해결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도라지는 쓴맛이 강해 그대로 먹기 어렵지만 소금에 절여 쓴맛을 빼거나 말려서 가루로 만들어 약용과 식용으로 활용했습니다. 원출이 일명 무르는 독성분이 있어 다른 나라에서는 관상용으로만 쓰이지만 한국에서는 꽃봉오리를 따서 데친 후 물에 담가 독을 제거한 다음 나물로 조리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예는 아마도 독초로 알려진 초석잠일 것입니다. 뿌리에 독성이 있지만 한국인들은 이를 말려서 물에 오랫동안 담근 다음 여러 번 물을 갈아주는 방법으로 독을 제거했습니다. 이렇게 처리한 초석잠은 귀한 약재이자 식재료로 활용되었습니다. 또한 독버섯과 식용버섯을 구분하는 지식도 발달했습니다. 송이버섯,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등은 영양가가 높은 귀중한 식재료였지만 잘못 채취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기에 이에 대한 지식은 세대를 거쳐 전승되었습니다. 심지어 보거와 같이 치명적인 독을 가진 생물도 특별한 조리법을 통해 식용으로 변환했습니다. 보거의 독을 제거하는 기술은 오랜 경험과 지식을 필요로 하는 특별한 기술이었습니다. 한편 한국인들은 제한된 경작지에서 최대한의 수확을 얻기 위해 쌀 농사에 집중했습니다. 쌀은 단위 면적당 인구 부양력이 가장 높은 작물이지요. 중국의 쌀 농사 문화권 최북단과 한반도 남부가 겹치는데 중국보다 훨씬 척박한 땅에서 쌀 농사를 성공시켰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중국에서는 이보다 더 북쪽에서는 쌀이 자랄 수 없다고 여겨지던 그 경계를 넘어 한국인들은 쌀을 재배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농업 기술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절박한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한국인들이 평야지대뿐만 아니라 산간 지역에서도 쌀을 재배했다는 점입니다. 산도라 불리는 특별한 품종의 쌀은 물이 적고 기온이 낮은 산간 지역에서도 자랄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이 품종은 일반 농벼보다 생산량은 적지만 산간 지역에서도 주식인 쌀을 확보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산도는 일반 벼와 달리 껍질에 가시가 달려 있어 외형도 다르게 생겼지만 한국인들은 이러한 품종 개발과 적응을 통해 쌀 농사의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더불어 계단식논 농사 기법을 발전시켜 경사진 산지에서도 쌀 농사가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는 평평한 농경지가 부족한 한반도의 지형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창의적인 해결책이었습니다. 이처럼 한국인들은 자연환경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환경을 변형하고 적응하며 생존의 길을 개척했습니다. 해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징어 내장, 꼴뚜기, 성게, 해삼, 멍게와 같이 다른 문화권에서는 꺼리는 해산물도 한국인들은 맛있게 먹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특히 젓갈 문화는 한국 고유의 발명품이라 할 수 있는데 명란젓, 창란젓, 오징어젓, 갈치젓 등 300여 가지가 넘는 젓갈 종류는 단백질 공급원이자 보존식품으로서 한국인의 생존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김치는 또 다른 놀라운 예입니다. 한국인들은 계절마다 구할 수 있는 야채를 활용해 수백 가지 종류의 김치를 개발했습니다. 배추김치, 무김치, 깻잎김치, 파김치, 오이소박이 등 각각의 김치는 특별한 조리법과 재료로 만들어집니다. 이는 추운 겨울에도 비타민과 미네랄을 섭취할 수 있는 지혜의 결정체였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이런 음식들을 만드는 과정이 얼마나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김장은 몇 주에 걸쳐 준비하는 대규모 작업이었고 된장과 고추장을 만드는 것도 수개월이 걸리는 인내의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가족의 생존을 위해 이런 번거로움을 감내했습니다. 이러한 부지런함과 인내심은 한국인의 중요한 특성이 되었습니다. 셋째, 한국인들은 독특한 공동체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쌀 농사는 매우 노동집약적이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함께 일하는 방식을 개발했어요. 이 과정에서 나는 남의 논에 가서 헌신적으로 일해줘야 남도 내 논에 와서 헌신적으로 일해준다는 복잡한 협력과 경쟁의 심리가 발달했습니다. 김장과 같은 대규모 식품 준비 작업도 마을 전체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작업이었습니다. 이런 공동체 문화는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견디고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한국인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개선하고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강한 의지를 발전시켰어요.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은 곧 굶주림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방법을 찾고 더 열심히 일하고 더 효율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생존의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이것이 현대 한국인의 더 잘해야 한다. 이 정도로는 안 된다는 끊임없는 갈망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극한의 환경 속에서 발전시킨 한국인의 생존 메커니즘은 단순히 과거의 유산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대 한국 사회의 역동성과 창의성, 그리고 끊임없는 발전을 추구하는 정신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이런 극한의 환경 속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저는 감히 이런 어려운 시기를 이겨낸 한국인들을 고도의 생존 전문가 집단이라고 명명하고 싶습니다. 소나무 껍질까지 먹어야 했던 절박한 상황에서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생존의 길을 찾아냈습니다. 한국인들은 다른 문화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다양한 재료를 식량으로 활용해서 살아나왔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독초라 피하는 식물들도 한국인들에게는 귀중한 식량 자원이었습니다. 특히 독이 있는 식물을 식용으로 바꾸는 방법은 정말 놀랍습니다. 고사리는 독성이 있어 많은 서양 국가에서는 먹지 않지만 한국인들은 이를 끓는 물에 데친 후 찬물에 여러 번 우려내는 방법으로 독을 제거해 먹었습니다. 이 과정을 애벌이라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귀중한 식량 확보를 위해 기꺼이 수고를 감내했습니다. 실제로 한 저명한 식량학자가 인류가 고사리만 먹는 법을 알아도
세계 기아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을 정도로 고사리는 전 세계에 널리 분포되어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성을 제거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문화는 많지 않습니다. 최근 제가 덴마크를 방문했을 때 들은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탈북자가 덴마크의 숲에서 고사리가 무성하게 자라는 것을 보고 채취해 요리했다고 합니다. 이를 본 덴마크 친구들은 처음에 독초를 먹는다며 놀라워했지만 그녀가 데친 고사리 나무를 맛보고는 그 맛에 감탄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덴마크 사람들이 우리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심각한 식량난에 시달렸을 때도 우리 숲에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식물이 많은 줄 몰랐다고 말했다는 점입니다. 한국인의 식량 지식이 다른 문화권의 기아를 해결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도라지는 쓴맛이 강해 그대로 먹기 어렵지만 소금에 절여 쓴맛을 빼거나 말린 후 가루로 만들어 약용과 식용으로 활용했습니다. 원추리는 독성분이 있어 다른 나라에서는 관상용으로만 쓰이지만 한국에서는 꽃봉오리를 따서 데친 후 물에 담가 독을 제거한 다음 나물로 조리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예는 아마도 독초로 알려진 초석잠일 것입니다. 뿌리에 독성이 있지만 한국인들은 이를 말려서 물에 오랫동안 담근 다음 여러 번 물을 갈아주는 방법으로 독을 제거했습니다. 이렇게 처리한 초석잠은 귀한 약재이자 식재료로 활용됩니다. 또한 독버섯과 식용버섯을 구분하는 지식도 발달했습니다. 송이버섯,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등은 영양가가 높은 귀중한 식재료였지만 잘못 채취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기에 이에 대한 지식은 세대를 거쳐 전승되었습니다. 심지어 보거와 같이 치명적인 독을 가진 생물도 특별한 조리법을 통해 식용으로 변환했습니다. 한편 한국인들은 제한된 경작지에서 최대한의 수확을 얻기 위해 쌀 농사에 집중했습니다. 쌀은 단위 면적당 인구 부양력이 가장 높은 작물이지요. 중국의 쌀 농사 문화권 최북단과 한반도 남부가 겹치는데 중국보다 훨씬 척박한 땅에서 쌀 농사를 성공시켰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중국에서는 이보다 더 북쪽에서는 쌀이 자랄 수 없다고 여겨지던 그 경계를 넘어 한국인들은 쌀을 재배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농업기술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절박한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한국인들이 평야지대뿐만 아니라 산간 지역에서도 쌀을 재배했다는 점입니다. 산도라 불리는 특별한 품종의 쌀은 물이 적고 기온이 낮은 산간 지역에서도 자랄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이 품종은 일반 농벼보다 생산량은 적지만 산간 지역에서도 주식인 쌀을 확보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산도는 일반 벼와 달리 껍질에 가시가 달려 있어 외형도 다르게 생겼지만 한국인들은 이러한 품종 개발과 적응을 통해 쌀 농사의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더불어 계단식논 농사 기법을 발전시켜 경사진 산지에서도 쌀 농사가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는 평평한 농경지가 부족한 한반도의 지형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창의적인 해결책이었습니다. 이처럼 한국인들은 자연환경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환경을 변형하고 적응하며 생존의 길을 개척했습니다. 해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징어 내장, 꼴뚜기, 성게, 해삼, 멍게와 같이 다른 문화권에서는 꺼리는 해산물도 한국인들은 맛있게 먹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특히 젓갈 문화는 한국 고유의 발명품이라 할 수 있는데 명란젓, 창란젓, 오징어젓, 갈치젓 등 300여 가지가 넘는 젓갈 종류는 단백질 공급원이자 보존식품으로서 한국인의 생존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육류 활용에서도 한국인들의 독특한 지혜가 빛납니다. 다른 문화권에서는 버리는 부위까지도 한국인들은 모두 식재료로 활용했습니다. 소의 경우 서양에서는 주로 등심, 안심과 같은 고급 부위만 선호하지만 한국에서는 내장, 머리, 우뇌, 꼬리, 발굽, 심지어 피까지 모두 식용합니다. 돼지도 마찬가지로 내장, 머리, 껍데기, 족발, 피 등 모든 부위를 버리지 않고 독특한 조리법으로 맛있게 먹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부위 활용 문화는 단순히 버리는 것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각 부위의 영양학적 가치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소의 힘줄과 꼬리, 족발 등의 많은 콜라겐은 관절 건강에 좋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고 내장에는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양식이라는 개념으로 몸에 약이 되는 음식을 개발한 것입니다.
김치는 또 다른 놀라운 예입니다. 한국인들은 계절마다 구할 수 있는 야채를 활용해 수백 가지 종류의 김치를 개발했습니다. 배추김치, 무김치, 깻잎김치, 파김치, 오이소박이 등 각각의 김치는 특별한 조리법과 재료로 만들어집니다. 이는 추운 겨울에도 비타민과 미네랄을 섭취할 수 있는 지혜의 결정체였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이런 음식들을 만드는 과정이 얼마나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김장은 몇 주에 걸쳐 준비하는 대규모 작업이었고, 된장과 고추장을 만드는 것도 수개월이 걸리는 인내의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가족의 생존을 위해 이런 번거로움을 감내했습니다. 이러한 부지런함과 인내심은 한국인의 중요한 특성이 되었습니다. 셋째, 한국인들은 독특한 공동체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쌀 농사는 매우 노동집약적이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함께 일하는 방식을 개발했어요. 이 과정에서 나는 남의 논에 가서 헌신적으로 일해줘야 남도 내 논에 와서 헌신적으로 일해준다는 복잡한 협력과 경쟁의 심리가 발달했습니다. 김장과 같은 대규모 식품 준비 작업도 마을 전체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작업이었습니다. 이런 공동체 문화는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견디고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한국인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개선하고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강한 의지를 발전시켰어요.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은 곧 굶주림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방법을 찾고 더 열심히 일하고 더 효율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생존의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이것이 현대 한국인의 더 잘해야 한다. 이 정도로는 안 된다는 끊임없는 갈망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극한의 환경 속에서 발전시킨 한국인의 생존 메커니즘은 단순히 과거의 유산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대 한국 사회의 역동성과 창의성, 그리고 끊임없는 발전을 추구하는 정신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특성이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한국의 놀라운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한국의 눈부신 발전은 이처럼 이점이 많은 땅과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달시킨 한국인의 특별한 능력이 결합한 결과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한반도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땅입니다.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최고의 자연환경, 풍부한 자원, 안정적인 기후, 천연 방어벽으로서의 지형 구조를 갖추고 있지요. 이러한 지리적 이점과 생존을 위해 발달시킨 한국인의 특성이 현대사회에서 놀라운 경쟁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빨리빨리 문화는 생존이 걸린 시기를 거치며 형성된 것으로 문제가 눈앞에서 즉시 해결되어야 직성이 풀리는 성취 중독적 성격은 현대사회에서 엄청난 이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구체적 성공으로 이어졌는지 몇 가지 분야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 세계 역사상 유례 없이 짧은 시간 안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했습니다. 1960년대만 해도 아프리카의 가난한 국가들과 비슷한 경제 수준이었지만 불과 50년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문화 분야에서의 성공도 주목할 만합니다. K-팝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90년대에는 일본 가요의 수준을 따라가는 것이 목표였으나 2000년대에 그 수준을 넘어서자마자 미국 빌보드 차트 진입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설정했고 결국 BTS와 같은 글로벌 스타를 탄생시켰습니다. 이처럼 한국인은 성취하고 나면 바로 다음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끊임없는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첨단 산업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산업은 처음에는 단순 노동 집약적 산업으로 시작했지만 한국은 지속적으로 기술력을 높이고 혁신을 추구하여 오늘날 세계 최고의 메모리 반도체 강국이 되었습니다. 조선업도 90년대 일본을 넘어서더니 곧바로 세계 1위로 올라섰지요. 스마트폰, 가전제품, 자동차 등 다양한 제조업 분야에서도 한국 기업들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성공의 배경에는 앞서 설명드린 한국인의 특성 끊임없는 개선 욕구, 창의적 적응력, 강한 경쟁심, 공동체 의식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들은 과거에는 생존을 위한 메커니즘이었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글로벌 경쟁력의 원천이 된 것입니다. 한국의 성공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이 땅과 그 땅이 빚어낸 독특한 민족성의 필연적 결과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연이 준 최고의 터전과 그곳에서 형성된 사람들의 천재적 적응력이 만들어낸 완벽한 조합의 나라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한 대한민국, 이 특별한 땅의 이야기가 세계인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국 CNN에서 화제가 된 영상. 지구에서 가장 완벽한 땅과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새로운 견해를 들어보았습니다. 저도 한반도가 척박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오늘 로버트 앤더슨 교수님의 강연을 들으면서 완전히 다른 시각에서 우리의 땅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마당에 있는 강아지 풀도 먹을 수 있는데 요즘 아이들은 먹을 수 있는 식물을 반도 모를 거다고 하셨습니다. 먹을 것이 풍족해진 요즘, 이런 다양한 생존 지식들은 점차 사라지고 있지만 우리의 DNA 안에 생존에 대한 본능과 지혜는 여전히 남아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누리고 있는 번영과 성공은 그저 우연이 아니라 이 특별한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조상들의 피와 땀, 그리고 그들이 물려준 창의적 적응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땅에서 한국인의 명맥이 이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항상 가정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뵐게요.